어머니, 정육점 냄새 때문에 집안에 못 들어오세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우리 손자 서준이 8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고 내게 던진 첫 마디였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서준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들고 갔는데 말입니다. 내 손에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한 덕분에 살 수 있었던 이 아파트 앞에서 말이에요. 뭐라고? 정육점 냄새라니? 나는 내 옷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검정색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 손자를 위해 특별히 꺼내 입은 연보라색 카디건이었어요. 정육점 문 닫은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입으신 옷에서 아직도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오늘 제 친구들 오는데 어떻게 해요? 미영이는 코를 찌푸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내가 더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아들 재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고요. 오늘 미영이 학원 원장님들도 오시고 서준이 친구들 엄마도 다 의사 부인이나 교수 부인들이라서. 아들의 말이 내 가슴팍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니까 정육점을 한 엄마는 부끄럽다는 얘기였습니다. 의사나 교수 앞에서는 창피해서 못 내세울 엄마라는 뜻이었어요. 재현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면 딱 시장 아줌마 티가 나거든요. 미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강남에서 학원 운영한다고 그렇게 으스댄다 싶었어요. 그 학원 보증금부터 인테리어비까지 내가 정육점에서 번 돈으로 대준 게 몇 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장 아줌마 티난다고 창피하다니요. 시장 아줌마가 어때서? 그 시장 아줌마가 너희들 학원 차려주고 이 집도 사줬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영이는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동네에서 창피당하고 있어요. 창피당한다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학원 학부모들이 저기 정육점 하던 시어머니 있는 집이야 하면서 수군거리거든요. 수군거린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집 사준 게 수군거릴 일이라니요. 이때 안에서 서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내 손자가 현관으로 뛰어나오려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재빨리 문을 더 좁게 만들어 서준이를 막았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는 나중에 와. 지금은 안 돼. 왜요?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신다고 했는데. 시끄러워.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미영이가 서준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내 손자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아,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야? 어머니가 와서 애를 다 버려놨잖아요. 어머니만 오면 서준이가 말을 안 들어요. 억지로 갖다 붙이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언제 서준이를 버려놨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미영이가 맨날 학원 일 때문에 바쁘다며 서준이를 내게 맡기기만 했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일단 오늘은 그냥 집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아들마저 그런 소리를 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재현아,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양보 좀 해주세요. 양보라는 단어를 쓰는 아들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굴욕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음식도 가져가세요.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서요. 미영이가 내 손에서 음식 용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잡채를 가져가라니요. 이게 뭔 소리야? 서준이 생일인데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왜 가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너무 진하고 기름져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온 가족 밥 차려주고 키운 게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였나 싶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스케줄이라니요. 내 손자 보는 것도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좋아, 알겠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똑똑히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육점에서 20해 동안 손가락 베고등 굽어가며 번 돈으로 산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집에서 정육점 냄새 난다며 쫓겨나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일까 싶어서요. 거울 속 내 모습은 평범한 68세 할머니였습니다. 특별히 촌스럽지도 않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시장 아줌마로만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정육점 개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8살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당당했었거든요. 내 힘으로 가게를 차리고 아들을 키운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손님들도 내 고기 써는 솜씨를 인정해 주셨고요. 순심히 정육점 고기가 제일 좋다며 멀리서도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내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게 된 걸까요? 사진 속 젊은 내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육점 사장 성순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육점 했다는 것조차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은 당하지 않겠다고요. 20해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온 가족을 먹여 살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육점 단골이었던 박지민이라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대학생 때 와서 사장님, 요리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내가 알려준 갈비찜 만드는 법을 공책에 빼곡히 적어가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뒤져봤더니 예전에 받았던 명함이 있더라고요. 요리 블로그 운영 박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운명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내일 당장 그 아이에게 연락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육점 사장이었던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며느리 미영이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준이 봐달라고 전화가 와야 할 시간인데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자 목소리 한 번 못 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아들 재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현아, 서준이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어머니는 어때요? 아들 목소리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 목소리 좀 들려줄 수 있냐? 지금 학원에 갔어요. 요즘 영어랑 수학 학원을 다니거든요. 8살짜리가 벌써 학원을 2개나 다닌다니 안쓰러웠어요. 그럼 언제 집에 오는데? 늦어요. 9시쯤 되어야 들어와요. 9시라니 8살 아이가 그런 시간까지 학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저녁 때 가서 서준이 좀 봐야지. 어머니, 그건 좀 곤란해요. 곤란하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뭐가 곤란해? 내 손자 보는 게? 미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좀 예민해져 있거든요. 또 며느리 핑계였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며느리 눈치만 보게 됐는지 한심했어요. 스트레스가 뭔 스트레스야? 학원 일 때문에? 그것도 있고 어머니 때문에도 좀 그렇고요. 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분위기를 다 깼잖아요. 미영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창피를 당했다니요. 손자 생일에 할머니가 온 게 창피한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재현아, 네가 지금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일단 시간을 좀 가져봐요. 미영이 기분이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시간을 가져보자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손자 보는 것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순심 씨,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봤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글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유혹하는 글을 올렸던데요. 우리 딸이 보고 알려줬어요. 며느리가 나를 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순심 씨 얘기인 것 같던데. 정육점 했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급하게 딸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딸 현주가 컴퓨터를 잘 다루거든요. 현주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냐? 컴퓨터로 뭔가 찾아봐야 하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네? 언니가 인터넷에 엄마 욕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딸이 바로 찾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찾았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딸이 노트북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올린 글을 보여줬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온 글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육점 출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라는 제목이었어요. 글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육점을 해서 온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교양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했다는 내용이 주르륵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시어머니를 둔 제가 불쌍하지 않나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딸도 화가 난 눈치였습니다. 그 글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예의 없으시네요. 정육점 냄새는 진짜 지독할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였어요.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현주야, 이거 삭제할 수 있냐? 엄마가 올린 글이 아니라서 삭제는 안 돼요. 언니가 직접 지워야 해요. 미영이한테 직접 말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영이한테 전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글이 인터넷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기를 내서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 순심이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가 인터넷에 올린 글 말인데. 아, 그거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냐고 되묻는 미영이를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어쨌다니? 네가 나를 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놨잖아. 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쓴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썼는데 그게 욕인가요? 사실을 썼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영아, 그 글 당장 지워. 싫어요. 왜 지워야 해요? 제 글인데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예요. 지우기 싫다고 버티는 미영이를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시어머니를 인터넷에서 욕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먼저 저희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갑자기 오셔서 분위기 다 깨뜨리고요. 상처를 줬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자 생일에 할머니가 온 게 상처라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아세요? 또 창피당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정육점 하셨구나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육점 했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육점이 어때서? 그 정육점 돈으로 너희 학원도 차려주고 집도 사줬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제가 강남에서 학원을 하는데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를 인터넷에서 욕한다는 소리였습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그 글 당장 지워. 안 지워요.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미영이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갑자기 오셔서 저희 계획 다 망쳐놓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 주고 그런 것도 모르세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재현아, 미영이가 인터넷에 나 욕하는 글 올린 거 알고 있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어? 네 와이프가 내 엄마를 인터넷에서 욕하는데? 어머니, 미영이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소리에 허탈했습니다.
재현아, 가 지금 누구 편인지 똑똑히 해라. 어머니, 편을 가를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면. 이해하자는 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20해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때 문득 박지민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명함을 찾아뒀는데 연락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나 성순심이야. 예전에 정육점 하던. 아,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민이 목소리가 반가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정육점은 아직도 하세요? 아니야, 벌써 문 닫은 지 3년 됐어. 나이도 들고 해서. 그러시구나. 사장님, 정육점 고기가 정말 맛있었는데 아쉬워요. 지민이가 내 고기를 그리워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좋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 내일 오후에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지민이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갔더니 지민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보다 많이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 변하셨네요. 네가 참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네. 지민이와 마주 앉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지민이가 내 기분을 알아차리니 울컥했습니다. 지민아, 사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지민이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정육점 냄새 난다며 집에 못 들어오게 한 일부터 인터넷에 욕하는 글을 올린 일까지 말입니다. 사장님,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고요? 응,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럼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지민이가 내 편을 들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요리 관련해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리 일이라니? 제가 지금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처럼 진짜 요리를 아시는 분이 필요해요. 요리 블로그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장님이 예전에 알려주신 갈비찜 레시피 아직도 그대로 해먹고 있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지민이가 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해 준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사장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랑 같이 일해보시지 않을래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장님만큼 요리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민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사장님,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언제든 기다릴게요. 카페를 나서며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정육점 아줌마라고 업신여긴다면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그동안 정리해둔 요리 레시피들을 꺼내봤습니다. 20해 동안 손님들한테 알려준 요리법들이 공책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장조림, 각종 반찬 만드는 법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내가 가진 진짜 실력이었거든요. 그 순간 결심이 서더라고요. 정육점 했다고 창피해할 게 아니라 정육점에서 쌓은 실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한다면 그 시장 아줌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민이와 만난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요리 블로그를 같이 해보자고 했거든요. 20해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김 여사가 또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순심 씨, 이거 보셨어요? 며느리가 인터넷에 또 글 올렸다는데. 또 글을 올렸다는 소리에 가슴이 쿵했어요. 미영이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엔 또 뭘 썼다고 그래요? 동영상까지 올렸다는데 우리 딸이 봤다고 하네요. 동영상까지 올렸다니요. 믿기지 않아서 딸 현주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현주야, 미영이가 또 인터넷에 뭔가 올렸다는데 확인 좀 해줄 수 있냐? 엄마, 잠깐만요. 지금 찾아볼게요.
한참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해요. 제가 지금 가서 보여드릴게요. 딸이 급하게 우리 집에 왔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보여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육점 출신 시어머니의 끈질긴 괴롭힘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직접 얼굴을 내밀고 나를 욕하는 영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글 올렸던 사람이에요. 화면 속 미영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 집에 오셔서 괴롭히고 계세요. 정육점 냄새도 심하고 말투도 너무 거칠어서 아이가 무서워해요.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서준이를 무섭게 한 적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육점 출신이라서 아이 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이 교육이 안 좋다는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서준이가 할머니 따라서 말투도 거칠어지고 친구들 앞에서 우리 할머니는 고기 파셨어라고 자랑한다니까요. 서준이가 나를 자랑했다는 말이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다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서준이 친구 엄마들이 다 의사나 교수 부인들인데 20해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먹여 살린 내가 교양이 없다니요. 여러분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 동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심하네요. 정육점 냄새는 진짜 지독할 거예요. 며느리가 불쌍해요.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거든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딸도 화가 나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이잖아요. 고소라는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내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주야, 일단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거 봤는지 물어봐. 딸이 재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언니가 또 인터넷에 엄마 욕하는 동영상 올린 거 알아? 전화 너머로 재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하는 아들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언니가 우리 엄마를 인터넷에서 욕하고 있다고. 미영이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소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어머니가 먼저 미영이한테 사과하시면 되잖아. 내가 사과하라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현아, 전화 이리 줘봐. 딸한테서 전화를 받아서 아들과 직접 얘기했어요. 재현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미영이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어머니가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미리 연락하고 오라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내 집에 오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어머니 집이긴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예의상 그런 거죠. 예의상이라는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예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며느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또 이해해 달라는 소리였어요. 재현아, 네가 내 아들 맞냐? 네 와이프가 네 엄마를 인터넷에서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미영이가 들어요. 며느리가 듣는다고 목소리 낮추라는 아들을 보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좋아, 이제 알겠다. 네가 누구 편인지 확실히 알겠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서준이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서준이 할머니시죠? 서준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서준이가 요즘 학교에서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서요. 서준이가 운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서준이가 엄마가 할머니 못 만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까지 우리 가족 사정을 알게 됐다니 창피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집안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손자가 할머니 때문에 상담까지 받아야 한다니요.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재현아, 서준이 담임 선생님한테서 연락 왔다.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가 학교에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운다는데? 아, 그거 요즘 서준이가 좀 그래요. 요즘 좀 그렇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좀 그래가 뭔 소리야? 내 손자가 상담까지 받아야 한다는데? 어머니,
서준이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소리였어요. 재현아, 내가 서준이 한 번만 봐도 안 되냐? 지금은 좀 어려워요. 미영이가 아직. 미영이가 아직 화났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내 손자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면 금방 해결될 텐데요. 또 사과하라는 소리를 하는 아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손자 생일에 할머니가 온 게 죄야. 어머니, 그때 분위기를 깨뜨리신 건 사실이잖아요. 분위기를 깨뜨렸다는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알겠다. 더 이상 아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미영이가 올린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인터넷에 나온 그 시어머니래. 정육점 했던 사람이지. 이런 소리들이요.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지민아, 미안해.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아서. 혹시 가족 일 때문인가요? 사장님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지민이한테 요즘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동영상까지 올린 일부터 손자를 못 보고 있는 일까지 말입니다. 사장님,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응, 정말이야.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서 나가기가 무서워. 사장님,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지민이가 걱정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요리 블로그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아,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니?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장님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사장님을 나쁘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시는 거예요. 해명이라니?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민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로 나를 나쁘게 만들었으니 진실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나 같은 늙은이가 인터넷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사장님은 요리만 하시면 돼요. 지민이의 말에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 좋아요. 사장님,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지민이와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집에만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나서서 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나를 공격한다면 나도 인터넷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으로 며느리가 말하는 교양 없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박지민이와 다시 만나기로 한 다음 날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는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지민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정말 시작해보죠. 준비한 게 많아요. 지민아, 그런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사장님은 요리만 하시면 돼요. 컴퓨터 작업이나 사진 편집, 글 쓰는 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지민이가 확실하게 역할을 나누어 말해주니 안심이 됐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민이가 노트북을 열어서 보여주는 화면을 봤습니다. 순심 할매의 진짜 요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 이게 저희가 만들 블로그 이름이에요. 어떠세요? 순심 할매라, 괜찮은 것 같다. 할매라는 말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민이가 친근하게 부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장님이 아시는 요리법들을 하나씩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레시피만이 아니라 사장님의 이야기도 함께요. 내 이야기? 네, 사장님이 정육점을 하시면서 손님들한테 어떤 요리를 알려주셨는지 그때의 추억들도 함께 쓰는 거죠. 정육점 시절 이야기를 하자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보람 있었거든요.
사장님, 첫 번째로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갈비찜은 어떨까? 네가 예전에 배워갔던 그거 말이야. 아, 그 갈비찜요.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레시피로 해먹고 있거든요. 지민이가 내 요리를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내일 제가 재료 준비해서 사장님 집으로 갈게요.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다는 말에 조금 긴장됐습니다. 지민아, 사진 찍는 거 괜찮을까? 나 옷도 별로 없고. 사장님, 괜찮아요. 요리할 때는 앞치마 두르시니까 상관없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좋거든요. 지민이가 격려해 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갈비찜 재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20해 동안 손님들한테 알려준 비법도 다시 생각해 봤고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지민이가 재료를 가득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장님, 갈비도 사왔고 야채들도 다 준비했어요. 지민아, 고생 많았구나. 이것들 다 얼마나 비쌌을 텐데.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거 다 필요한 투자예요. 지민이가 카메라도 가져왔더라고요. 생각보다 크고 무거운 카메라였어요. 사장님,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 사진을 찍을게요. 처음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색했어요.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니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드는 과정을 지민이가 꼼꼼히 사진으로 남겼어요. 지민아, 갈비는 이렇게 핏물을 빼야 해. 찬물에 1시간은 담가둬야 돼. 사장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저는 그냥 물에 헹구기만 했거든요. 지민이가 내 요리법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양념은 이렇게 해야 해.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비율이 중요하거든. 20해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지민이가 다 적어가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귀한 레시피네요. 이런 걸 인터넷에 공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해? 나누는 게 좋지. 요리하는 내내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갈비찜이 다 끓고 나서 지민이가 맛을 봤습니다. 와, 사장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예요. 다행이다. 나이가 드니까 손맛이 변할까봐 걱정했거든. 아니에요.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지민이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 저녁에 지민이가 집에 가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오전에 블로그에 올릴게요. 기대하세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블로그에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현주한테 부탁해서 컴퓨터로 봤어요. 화면에 내가 요리하는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글도 잘 써놨어요. 정육점을 20년 운영하신 순심 할매가 알려주는 진짜 갈비찜 레시피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때 정육점에서 손님들한테 요리 가르쳐 주던 이야기도 같이 써놨더라고요. 엄마, 이거 괜찮은데요? 사진도 잘 나왔고 글도 재미있어요. 딸도 좋다고 하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지민이가 격려해줬어요. 사장님, 처음에는 다 그래요.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지민이가 와서 함께 요리했어요. 불고기, 장조림, 김치찌개, 된장찌개, 내가 자신 있는 요리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할매 요리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레시피대로 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사장님,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정말 내 요리를 좋아한다고? 네, 특히 할매의 이야기를 재미있어해요. 정육점에서 있었던 일들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재미있어 한다니 신기했어요. 그동안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정육점 이야기를 좋아해 주다니요. 2달쯤 지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요리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인기가 많아졌어요. 하루에 수백 명이 보고 있거든요. 수백 명이? 그렇게 많이? 네, 그리고 사장님 팬들이 생겼어요. 순심 할매 요리 따라하는 모임도 만들어졌대요. 팬이 생겼다는 말에 얼떨떨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팬이 생기다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지민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인데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을 출연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방송국에서? 네, 우리 동네 요리 고수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장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방송국 출연 제의를 받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지민아,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사장님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대요. 정말 출연하시겠어요? 방송 출연이라니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며느리가 나를 교양 없는 시어머니라고 했는데 방송에까지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그래, 해보자. 나도 방송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 사장님, 정말요? 와, 정말 기대돼요. 방송 녹화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민이가 옷도 골라주고 연습도 시켜줬어요. 사장님,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도 떨리는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방송에 나가도 되나 싶고. 사장님, 자신감 가지세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지민이 격려에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방송 녹화 전날 밤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때문에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방송에까지 나가게 됐다니요. 정말 인생이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정육점 경험이 오히려 내 무기가 된 거였거든요. 20해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미영이가 나를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했는데 그 시장 아줌마가 방송에 나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싶었거든요. 조금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정육점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가 함께 가줘서 든든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민이가 옆에서 격려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떨리는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싶고. 그때 방송국 직원이 우리를 맞이해줬어요. 순심 할머니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해주니까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녹화장으로 들어갔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행자가 나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블로그에서 할머니 요리 보고 정말 감탄했거든요. 아이고, 과찬이에요. 그냥 올해에서 아는 것뿐인데. 겸손하시네요. 20년간 정육점을 운영하시면서 쌓으신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육점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녹화가 시작되고 갈비찜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의식됐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갈비는 이렇게 핏물을 제대로 빼야 해요.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오, 그런 노하우가 있었군요. 집에서는 그냥 물에 헹구기만 했는데. 그리고 양념에 배와 사과를 갈아서 넣으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져요. 내가 아는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줬습니다. 진행자도 계속 감탄하면서 질문해줬어요. 할머니, 정육점을 20년이나 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후회 안 하신다니요? 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좋은 고기, 좋은 요리를 알려줄 수 있어서 보람 있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멋지세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하고 나서는 좀 심심했는데 요즘에는 블로그도 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요리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녹화가 끝나고 진행자가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정말 매력적이세요.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요? 내가 잘했나요? 네,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하셨어요. 요리 실력도 정말 대단하고요. 방송국을 나서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완전 프로 같았어요. 지민아, 고마워.
네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방송은 일주일 뒤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날, 지민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블로그 조회수가 하루에 10,000명 넘었어요. 10,000명? 진짜로? 네,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요. 다 좋은 반응이에요. 현주한테 부탁해서 컴퓨터로 확인해 봤어요. 진짜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다.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대단해요. 인터넷에서 완전 유명인이 되셨어요. 딸도 신기해하면서 기뻐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김 여사가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순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 학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며느리 학원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딸이 들었는데 부정 입학 알선을 했다는 소문이 있대요. 부정 입학 알선이라니요. 그럴 만도 하다 싶었어요. 미영이가 평소에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자랑했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단체로 환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환불 요구까지 받고 있다니 심각한 상황 같았어요. 순심 씨가 방송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며느리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 봐요. 내가 방송에 나간 것 때문에 며느리가 주목받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고 내일 오후에 댁으로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아들이 혼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미영이 학원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어요. 부정 입학 알선했다고.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방송 나온 걸 보고 미영이한테 관심이 몰리면서 더 문제가 커졌어요. 내 방송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말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아들이 부탁한다는 말에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해요. 지금 와서? 어머니, 미영이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때문에도 좀 어려워졌어요. 임대료 얘기가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임대료가 왜? 어머니, 사실은 집 임대료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임대료를 올린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요.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하고 싶다는 것도 돈 때문이었던 거죠. 재현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아들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더니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는 게 뻔뻔하다 싶었거든요. 재현아, 미영이는 언제 사과하러 오는데? 언제든 어머니가 시간 되실 때. 그럼 내일 저녁에 오라고 해. 서준이도 함께.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들이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인터넷에까지 올리고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내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알겠니? 제가 체면을 너무 중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진짜 모습을 몰랐다는 말에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방송 나오신 걸 보고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방송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했는데 그 시장 아줌마가 저보다 훨씬 멋진 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영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서준이가 내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자가 너무 반가웠어요.
서준아,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신 거 봤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임대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재현아, 임대료는 이번에는 지원해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서준이는 내가 자주 봐야겠다. 네,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미영이도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원수 같이 지냈는데 이제는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내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정육점 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요리를 알려주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가족과 화해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미영이가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준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요. 그리고 예전처럼 무시하는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다. 내가 할게. 내가 요리하는 거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블로그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미영이가 내 블로그를 보고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내 요리를 비위에 안 맞는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미영아, 요즘 학원은 어떻게 됐니? 일단 문은 닫았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학원을 닫았다는 말을 들으니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미영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든 일이었을 텐데요. 사실 어머니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덕분에? 네, 어머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이더라고요.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미영이를 보니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어요.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미영이를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숙제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그래? 서준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요리도 잘한다고요. 손자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아.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간단한 것부터 해보자. 그날부터 서준이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해서 김치볶음밥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서준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어릴 때 재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재현이도 어릴 때는 내 옆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어느 날 박지민이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사장님 요리책을 내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리책이라고? 내가? 네, 사장님 블로그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요리책을 낸다니 꿈만 같았어요. 내가 책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안도 있어요. 또 다른 제안? 작은 요리 교실을 열어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리교실이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요리교실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사장님만큼 요리 잘 가르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민이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요리책도 내고 요리교실도 열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학원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운영 쪽은 제가 맡을게요. 미영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고마웠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요리교실에서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서준이가 할머니 조수가 되어줄래? 네, 좋아요. 온 가족이 응원해주니까 정말 힘이 났어요. 한 달 뒤 작은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공간을 빌려줬어요. 첫 수업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젊은 주부들부터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요리를 배워볼까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요리를 시작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갈비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정육점 시절 이야기도 함께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재미있어요. 요리법도 배우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고마워요.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즐거워요.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수강생 관리부터 재료 준비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어머니, 다음 주 수업 준비는 제가 다 해놓을게요. 미영아, 고마워. 네가 도와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돼. 어머니한테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효도라는 말을 하는 미영이를 보니 정말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교실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요리교실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요. 정말 그렇게 많이 와주나?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요리교실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온다니 놀라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요리책이 정말 출간된 거예요. 순심 할머니의 진짜 요리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사장님, 책 나왔어요.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내 이름이 적힌 책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68살에 책을 낼 줄 몰랐거든요. 지민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사장님이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책이 나온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서준이가 내 책을 들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할머니, 이거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돼요? 그럼 마음껏 자랑해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때문에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요리책도 내고 요리교실도 하고 있으니 정말 인생이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된 거였어요. 며느리의 모욕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용기를 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미영이는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았고 재현이도 더 이상 눈치만 보지 않았어요. 서준이와의 시간도 많아져서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고요. 며칠 뒤 미영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요리교실이랑 학원을 연계해서 아이들 요리 교육도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 요리 교육이라니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체험 활동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네. 서준이도 좋아할 것 같고. 네, 서준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할머니 요리 가르쳐 주는 거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의 아이디어를 들으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어요. 단순히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요리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미영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는 도와드릴게요. 재현이까지? 그럼 정말 가족 사업이 되겠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 된다니 정말 기뻤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 요리교실은 주말에 하기로 하고 미영이가 홍보와 운영을 맡기로 했어요. 재현이는 주말마다 와서 보조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서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서준아, 할머니가 서준이 때문에 더 힘이 날 것 같아.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원수 같이 지냈는데 이제는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68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나이가 들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뒤 첫 아이들 요리교실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친구들을 포함해서 1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할머니랑 함께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아이들의 밝은 대답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준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우리 할머니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책도 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날 요리교실이 끝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집에 가서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가 정말 즐거워해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요리교실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고 아이들 요리교실도 매주 만석이에요. 두 번째 요리책 출간 제의도 들어왔고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해진 것입니다. 미영이는 이제 진짜 딸처럼 저를 챙겨주고 재현이도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서준이는 제 요리 조수가 되어서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됐고요. 오늘도 요리교실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의 모욕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20해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도 그냥 묻혀 있었을 테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가족과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6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힘든 시간도 결국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1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던 날, 남편은 3억이라는 가격표를 내 인생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나와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던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2세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봅니다. 제 이야기는 13년 전 결혼식장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신혼부부였어요. 남편 태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결혼 첫 해는 정말 달콤했어요. 주말마다 둘이서 맛있는 곳도 찾아다니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지 이런저런 상상도 해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결혼 2년 차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거든요. 물론 기뻐하기는 했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도 함께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아이가 생기니까 책임감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의 마음 한편에는 아이보다 자신의 커리어였구나 싶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해외 사업부로 옮기면서 더 바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온종일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서 조금씩 사회와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당연한 일이야.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니까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첫째가 돌이 지나갈 무렵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사실 계획했던 임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또 아이가 생긴 것 같아. 그때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순간 굳어지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지금 첫째도 아직 어린데. 그 말투에서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괜찮다고 잘 키워보자고 말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임신 기간 중에 남편은 더욱 바빠졌어요. 회사에서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과 출장이 늘어났죠. 남편에게 일을 줄여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임신 중에도 첫째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첫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8개월이었던 제가 혼자서 열 나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죠.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저는 점점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남편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저는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매달려 있으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공유할 이야기도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신생아와 두 돌도 안 된 첫째를 동시에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들 울음소리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가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잘하던데 너가 유난인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남편의 마음은 가정보다 자신의 성공에만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남편도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여유가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삶을 지내니 언니가 가끔 집에 놀러 와서는 제 상황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영아, 너가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남편한테도 좀 도움을 요청해봐. 하지만 저는 그때 언니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남편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가능성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왔어. 내 커리어에는 정말 좋은 기회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갓난아기와 어린 첫째를 데리고 낯선 외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걱정보다는 자신의 기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를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언니였는데 언니는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고 항상 제 편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지영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언니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언니의 이런 말이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서는 받지 못하는 따뜻함을 언니에게서 받을 수 있었기에 조금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발령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남편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해외 생활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을 때마다 남편은 마치 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반응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도 정작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해외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야?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제 의견이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이 사람은 저를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중점으로 되어 있는 이 일방적인 관계가 괜찮은 건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야. 남편이 지금 하려는 일이 성공하기만 하면 가족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마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피부로 이 모든 걸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도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둘째를 가졌다고 했을 때 남편 표정이 달라진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부부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벌어져 갔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해외에서 벌어졌어요. 싱가포르 발령이 확정된 후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이 시작됐어요. 둘째가 겨우 8개월, 첫째도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시기였는데 모든 걸 정리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거든요. 남편은 이미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저희가 살 집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저는 두 아이와 함께 한국에 남아서 이사 준비를 혼자 다 해야 했어요. 그때 언니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짐을 정리하는 것부터 아이들 여행용품 챙기는 것까지. 언니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영아, 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걱정되네. 정말 괜찮겠어? 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더 불안해졌지만 이미 남편이 먼저 간 상황이니 저도 따라가야 했죠. 그렇게 시간은 무르르듯 흘렀고 드디어 싱가포르로 떠나는 날이 찾아왔어요. 공항에서 언니와 헤어질 때 정말 눈물이 났죠. 그동안 제게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언니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뗀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탄 첫 비행기 안에서는 정말 지옥을 맛보았어요. 첫째는 낯선 환경에 예민해져서 계속 울어댔고 둘째는 수유 시간마다 보챘거든요. 미간에 주름을 만들고 바라보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긴 시간을 혼자서 두 아이를 달래며 버텨야 했어요. 6시간 30분이라는 긴 비행 지옥을 겪은 저희가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이 반갑기도 했지만 왠지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고생 많았어. 아이들 괜찮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첫날부터 바로 출근했어요. 새로운 직책이다 보니 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알아서 구경하고 있으라고 했죠. 남편이 회사로 먼저 떠난 후 새로 이사한 집을 구경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넓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빈 집에 아이 둘과 함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혼자 아이 둘을 돌보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정말 첫 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기저귀나 분유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사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 때문도 있었어요. 첫째는 낯선 환경 때문에 밤에 잘 자지 않았고 둘째는 수시로 울어댔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 거였죠.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낯선 타국에서의 외로움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힘들면 언니에게라도 전화할 수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혼자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는데 첫째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지만 남편은 그날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병원에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 네가 좀 데려가 줄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둘째까지 데리고 혼자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아이 상태를 설명하고 둘째는 울어대고 정말 막막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국인 간호사 한 분이 도와주셔서 겨우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첫째는 단순 감기였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 고생했네. 그런데 나도 오늘 정말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공감이나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새로운 지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일, 집안일,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 적응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특히 첫째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같은 곳을 알아봤지만 위치도 멀어서 쉽게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사회에서 더 멀어져 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회계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아이 둘의 엄마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힘들면 귀국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편에게 이런 심정을 털어놓으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항상 피곤해하면서 들어오니까 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을 찾기 어려웠고 가끔 이야기해봐도 별로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적응하던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이들만 잘 돌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너가 이상한 거야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처 마트나 병원 위치도 파악하게 되고 간단한 영어로나마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첫째도 현지 놀이방에 보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남편과의 거리감은 점점 더 벌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언니와 통화를 하는데 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걱정하더라고요. 지영아,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여.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자신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든 시기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둘째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남편은 출장으로 말레이시아에 가 있었기에 급하게 연락했지만 바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둘째 상태가 심각해서 하루 밤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어요. 첫째는 병원 의자에서 자게 하고 저는 둘째 옆에서 밤새 지켰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시나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행히 둘째는 다음 날 열이 떨어지면서 상태가 좋아졌지만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애들이 자주 아프네. 네가 관리를 좀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전혀 묻지 않고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2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남편은 현지에서 성공한 한국인 관리자로 인정받으며 자신감도 더 커져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조금씩 현지에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어요. 특히 남편이 점점 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남편에게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는 거였죠. 그것도 동남아시아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어요.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정말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지만 좀 이해해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의 성공은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저는 더 혼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남편은 그 이후로 더욱 바빠졌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며 출장을 다녀야 했고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전화나 화상회의에 시달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런데 4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한국 복귀 이야기를 꺼냈어요.
본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다는 거였죠. 한국 본사 해외사업부 전체를 총괄하는 임원 자리야.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언니도 만날 수 있고 아이들도 한국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5년 동안 해외에서 보내면서 우리 부부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에 가면 과연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보다 귀국이 더 하고 싶었기에 저희는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남편의 바쁜 생활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면서 더 바빠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동안의 해외 생활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5년 만에 보는 한국 땅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언니도 공항까지 마중 나와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됐어. 다 왔어. 언니 품에 안기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5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한국에 정착하자마자 남편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그 프로젝트 본부가 부산에 있다는 거였어요. 부산에서 2년 정도 근무해야 할 것 같아. 새로운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겨우 한국에 와서 안정을 찾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떨어져 살아야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부산으로 가는 거야? 아니야.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너도 서울에 익숙할 테니까 여기 있어. 나만 부산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올라올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주말 부부 생활이었어요. 5년간의 해외 생활로 이미 지쳐있던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말마다 남편이 올라오니까 완전히 혼자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국이니까 언니도 있고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을 갔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저도 정말 바빠졌어요. 학교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모임, 아이들 학원 알아보기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특히 첫째가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해외에 있다가 온 아이라 한국어도 조금 어색해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도 당연히 저 혼자 가야 했죠. 담임 선생님은 첫째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생활했던 환경 차이 때문일 거라며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평일에는 부산에 있으니까 전화로만 이야기해야 했는데 남편은 항상 바빠서 길게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아이들 문제는 네가 더 잘하니까 알아서 해줘. 나는 여기서 정말 바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답답해서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한 시기인데 아빠는 일주일에 이틀. 심지어 있어도 관심조차 없었으니 말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평일에는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주말에 남편이 와도 피곤하다며 쉬기만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았어요. 더 힘든 건 아이들이 아플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둘째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토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첫째도 데리고 갈 수는 없어서 언니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지금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니가 새벽에도 달려와 줘서 첫째를 맡기고 둘째와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연락했을 때는 다음 날 아침에야 답장이 왔어요. 아, 미안. 어제 접대가 있어서 휴대폰을 못 봤어. 아이 괜찮지? 그 순간 정말 허무했어요. 아이가 아픈 급박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가족보다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중 정말 큰 일이 생겼어요. 첫째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서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올라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하면 승진이 확실해져. 네가 좀 알아서 해줄 수 있지?
결국 저는 언니에게 둘째를 맡기고 첫째와 병원에 갔어요.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혼자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옳은 건가?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지난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저는 항상 남편을 따라가기만 했어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제 꿈은 포기하고 남편의 일정에 맞춰 아이들과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런데 정작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 어때? 많이 아파해? 6주 동안 깁스를 해야 한대요. 그래, 고생했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 부산에서 일이 정말 잘 풀려서 본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기로 했어. 또 다른 승진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 그저 남편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도 행복할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남편이 성공할수록 저희는 더 멀어져만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남편이 안정이 되면 예전처럼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태도가 단순히 바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또 다른 승진 소식을 들은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게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됐어요. 남편은 새로운 역할 때문에 더욱 바빠졌어요.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도 격주에 한 번씩으로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도 업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물어봐도 저는 아빠는 중요한 일 때문에 바빠라는 말만 반복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둘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가 자꾸 다른 아이들을 때린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상담을 권했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사가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를 느끼고 있고 그 불안감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엄마인 저 역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 감정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상담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이들은 금방 적응할 거야. 여보,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둘째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나도 힘들어. 여기서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대화 후에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도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 고민을 언니에게 털어놨을 때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지영아, 내 병원에 오는 환자 가족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셔. 남편이 승진하면서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더니 결국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더라. 언니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런 믿음과는 다르게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아이들 학부모 모임도 혼자, 아이들이 아플 때도 혼자, 모든 결정도 혼자. 그런 생활을 몇 달 더 버텼지만 정말 한계였어요. 특히 첫째가 고학년이 되면서 사춘기 문제까지 겹쳤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고 성적도 떨어지고 집에서도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 상황에서 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영아, 혹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아는 가족 상담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상담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상담을 받는다는 게 뭔가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부인께서 경험하고 계신 상황들을 보면 남편분이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남편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도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온 한 장의 서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첫째가 학교에 가고 둘째가 어린이집에 간 후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법원 직원이 서류를 전달하러 왔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라니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뜯어봤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1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어온 거였어요. 서류를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재산분할로 3억 원만 주겠다는 것, 양육권은 아버지인 자신이 가져가겠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서류를 보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됐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 서류가 왔는데. 아, 그게 벌써 갔구나. 미안,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리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도 해보고. 이야기해봤자 달라질 게 있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1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성격 차이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졌다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끝났다고요? 우리가 언제 끝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가 키우는 것보다는 내가 키우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11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모든 걸 희생했는데 갑자기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는 급하게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뭐라고? 이혼 소송? 지영아,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언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정말로 남편이 저를 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지영아, 진정해. 우선 변호사부터 알아봐야겠어.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 언니의 말이 맞았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첫째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괜찮다.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불러대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죠.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계속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어요. 아이들 방 청소를 하다가 뭔가 반짝하는 게 있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작은 카메라 같은 게 숨어 있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정말 몰래카메라였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거실, 침실, 심지어 아이들 방에까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11년을 함께 산 남편이 몰래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저와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급하게 언니에게 연락해서 와달라고 했어요. 언니도 카메라들을 보고는 말이 안 나오는지 입만 달싹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이들까지 촬영했다고? 저도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죽하면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어요.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게 당신이에요? 아, 그걸 찾았구나. 증거 수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증거 수집이요? 무슨 증거요? 아이들까지 촬영한 게 말이 돼요? 법정에서 필요한 자료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폭발했어요. 11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니.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요?
누가 5년 동안 해외에서 혼자 아이들 키웠는데요. 누가 아이들 아플 때마다 병원 데리고 다녔는데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야.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더 필요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은 일만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더 필요하다니. 그날 밤 카메라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촬영됐을지, 아이들의 사생활까지 노출됐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언니가 그날 밤 저희 집에 머물면서 위로해줬어요. 지영아, 이제 정말 제대로 대응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자. 언니의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법적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남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더 화가 났죠. 저를 가사와 육아에 소홀한 부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묘사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10억이 넘는 공동 재산에서 3억만 주겠다는 거였어요. 11년 동안의 헌신과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해외에서 남편 뒷바라지하며 제 경력을 포기한 것, 주말 부부 생활하며 혼자 아이들 키운 것, 그 모든 것들이 3억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변호사도 미리 선임해 놓았고, 저한테 불리한 증거들도 수집해 놓았고, 그래서 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지영아, 너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11년 동안 네가 쏟은 것들이 헛된 게 아니야. 언니의 말이 맞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니의 병원 동료 중에 남편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언니가 전해준 거였어요. 남편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신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렸고 그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졌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암이라니 설마 그런 거짓말까지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법정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언니의 그 동료분이 추가로 알려준 정보였는데, 남편이 실제로는 더 큰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연봉이 훨씬 높은 임원직으로요. 지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암에 걸려서 실직했다고 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승진 이직을 했다고? 저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언니 동료분이 확실한 정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인사 관련 일을 하시다 보니 그런 소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1년을 함께 산 남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에 더욱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좀 어색해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분은 남편이 새 직장에서 젊은 여직원과 자주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 같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박민정이라는 이름이고 남편보다 7살이나 어린 38세라는 것, 그리고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는 것까지.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내면서 실수로 함께 보낸 서류 중에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가 2인분씩, 그것도 주말마다 결제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분명히 부산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는데 왜 2인분 식사비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더 자세히 보니까 호텔 숙박비도 있었어요. 그것도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요. 남편이 서울에 올라올 때는 항상 집에 온다고 했는데 왜 호텔을 이용한 걸까요? 그때부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첫째 아이가 갑자기 아빠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다면서요. 제가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어줬는데 남편이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번째에 겨우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전화해? 지금 중요한 일 중이야.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요. 잠깐만이라도.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런데 전화를 끊기 직전에 배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음료수 더 주문할까요? 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중요한 일 중이라고 하면서 여자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아이에게는 아빠가 지금 회의 중이래라고 둘러댔지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도 오지 않아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다른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음날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없어. 그럼 어제 전화할 때 들렸던 여자 목소리는 뭐예요? 아, 그거? 동료야, 동료. 업무 미팅이었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11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니까 알 수 있었어요. 업무 미팅을 토요일 오후에 음료수 마시면서 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업무야.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니. 누구 때문에 사회생활을 포기했는데요.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서니까 더 절망적이었어요. 11년 동안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결말이라니. 그때 언니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어요. 지영아,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편의 거짓말과 불륜을 증명해야 했어요. 결국 사설 조사업체에 의뢰하기로 했어요. 비용이 200만 원 정도로 부담됐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언니가 절반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겨우 결정할 수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남편이 정말 깨끗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박민정이라는 여자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계속 사진과 동영상 증거들을 보는데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11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곧 이혼이 끝나면 우리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11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었던 건지.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에게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언니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지영아,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자.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해야 했어요. 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 아침 정말 떨렸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법무법인 시작에 도착했을 때 명대경 변호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인상이셨고
제 상황을 차근차근 들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요. 저는 11년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해외 생활, 주말 부부, 그리고 최근에 이혼 소송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에 남편 측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특히 실직했다고 하면서 동시에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변호사님에게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사설 조사업체에서 촬영한 불륜 증거 사진들,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님이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더니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제 편이 되어주신다는 생각에 든든했어요. 변호사님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남편의 거짓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가 11년 동안 기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해외에서 5년 동안 남편 내조를 하신 것, 주말 부부 생활하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신 것들이 모두 중요한 기여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 증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불륜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결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변호사님과의 첫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말해줬어요. 지영아,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변호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 언니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변호사님과 함께 반박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실직했다는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새 직장의 인사발령 공고문을 구했고 급여 명세서 사본도 확보했어요. 또 11년 동안 제가 가정에 기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해외에서 남편 뒷바라지한 것, 아이들 교육과 양육에 쏟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남편이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모든 것들. 정리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놀랐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기여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3억으로 정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법정에 들어갔을 때 남편을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당당함은 없어 보였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여전히 남편이 암으로 인해 실직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명대경 변호사님이 반박에 나서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판장님, 상대방이 실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회사로 승진 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직장의 인사발령서와 급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셨어요.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변호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불륜 증거들도 차례대로 제시하셨어요. 고급 호텔에서 박민정과 함께 찍힌 사진들, 곧 이혼이 끝나면 우리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까지. 그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사건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나온 상황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였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아.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건 불륜을 저지른 당신이에요. 1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우리 한때는 소용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편 측에서는 계속 합의를 제안해왔어요. 처음 법정에서 3억을 주장했던 것에서 점점 금액을 올려가면서 4억, 5억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끝까지 가보자고 하셨어요. 지금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는 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고 제가 11년 동안 기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외에서 5년 동안 남편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 주말 부부 생활 중에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 그리고 남편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한 것들이 인정됐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양육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어요. 남편이 새 직장에서 받는 높은 연봉을 고려할 때 아이들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중한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깨닫게 됐거든요.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재판부의 심증이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님의 표정과 질문들을 보니까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컸어요. 11년 동안의 제 헌신과 희생이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온 거니까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어요. 판결 선고일 아침,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네요. 11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오늘 결정되는 거니까 어찌나 떨리던지요. 언니가 일찍부터 와서 저와 함께 법원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영아, 긴장하지 마.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결과도 좋을 거야. 언니의 말에 힘을 얻어서 법원에 도착했어요. 명대경 변호사님도 자신과 믿는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법정에 들어갔을 때 남편도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드디어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판사님이 차근차근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 측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부터였어요. 피고가 암투병으로 인한 실직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의 거짓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또한 피고가 제3자와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을 들을 때 남편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부분이 나왔어요. 원고는 11년간의 혼인 기간 중 해외 거주 5년을 포함하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피고의 사회적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으며 이러한 기여도는 매우 높게 평가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 약 12억 원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며 기존 부채와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재산 분할금으로 총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그 순간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3억만 주겠다고 했던 것보다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기여도가 50% 인정받았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양육비에 관해서는 피고의 현재 소득 수준과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210만 원씩 총 4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한다. 이 부분을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육비였거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원고에게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제가 모두 승리했고 저는 아이들을 계속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축하합니다. 정말 완벽한 승리예요.
이런 판결은 흔하지 않아요. 변호사님의 축하 인사를 받고 나니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이겼다는 것, 11년간의 헌신이 인정받았다는 것. 언니가 저를 꽉 안아주면서 축하해줬어요. 지영아, 정말 잘했어. 이제 당당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법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고 앞으로는 엄마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울 거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다음 날 변호사님으로부터 남편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판결이 확정되니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지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며칠 후 남편으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재산분할금 지급 관련해서 통장 정보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는 없었고 첫 번째 양육비가 입금됐을 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는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산분할금도 받게 됐어요. 5억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11년 동안 제가 쏟은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새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과 저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새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자주 놀러와서 도움을 줬어요. 지영아,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졌다.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 남편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사는 거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갔어요.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워지니까 아이들도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회계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1년 동안 제가 쏟은 사랑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어려움보다 행복한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